그리운 조팝꽃. 문순태. 그날 아침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에 온 10살짜리 손자 녀석 초롱이가 무심히 던진 말이 가시가 되어 내 명치 끝을 아프게 후벼 팠다. 순간 황량해진 내 마음속에 한 무더기의 조팝꽃이 눈발처럼 후루루 흩날렸다. 누나, 왜 할아버지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생인 막내네 철웅이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뒷짐을 지고 갈지자 걸음걸이로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중학생인 제 누이에게 또벅 물었을 때 나는 당혹감과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울컥 복받쳤다. 손자가 여럿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을 나타낸 아이가 없었다. 나는 움츠러든 마음으로 아내의 눈치부터 살폈다. 아내가 철웅의 말을 무심히 흘려 들은 것 같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집엔 가족 사진이 없어요? 누이의 대답이 없자 철웅은 다시 내게 물었다. 짜스가 가족 사진 대신에 아름다운 조팝꽃 그림이 걸렸지 않느냐. 나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며 벽에 걸린 조팝꽃 그림에 눈길을 주고 그렇게 말하며 애매하게 웃어 보였을 뿐이었다. 다행히 손자 녀석은 왜 가족 사진 대신에 꽃 그림이 걸려 있느냐고 재우쳐 따져 묻지 않았다. 아이는 꽃 이름이 생소하게 들렸을 조팝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다. 녀석은 어쩌면 제 누이나 내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철웅이 녀석의 질문을 오래도록 되작거려 머릿속에 굴리며 가족 사진을 걸기에 가장 좋은 위치인 소파 맞은편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이 놓인 탁자 상단 벽에 조팝꽃 그림을 바라보았다. 주둥이가 큰 짙은 갈색의 질그릇 항아리에 표백을 해놓은 것처럼 눈부시도록 하얀 조팝꽃 한 무더기가 어슷하게 꽂혀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라도 건듯 불라치면 쌀밥 모양의 조팝 꽃송이들이 하늘색 공간으로 눈발처럼 흩날릴 것만 같았다. 20년 전에 아래층에 사는 박 교장이 그려준 그림이다. 미술 교사였던 박 교장은 나와는 사범학교 동기생으로 야생화를 주로 그려왔다. 나는 이 조팝꽃 그림을 바라보면서 20년 전에 회오리 바람처럼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버린 둘째 아들을 떠올리곤 한다. 어쩌면 소파에 앉아서 시선이 마주치는 벽에 이 꽃그림을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은 둘째 행방불명에 대한 내 자책감을 수시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암튼 벽에 이 조팝꽃 그림이 걸리게 되면서부터 우리 집에는 어둡고 답답한 그림자가 맴돌았고 식구라고는 단 둘뿐인 아내와 나 사이에도 정겨운 대화와 웃음이 사라진 거였다. 오늘은 자식들이 우리 집에 모여 아내의 62번째 생일 잔치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다. 원래 생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일요일로 앞당겨 날짜를 잡았다. 대전에 떨어져 사는 막내 며느리와 두 손자는 새벽 버스를 타고 왔다. IMF 때 부도를 맞았다가 겨우 회생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막내 아들은
일요일이 당직이라서 오지 못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막내네는 지방에 살면서도 아직 지방칸 마련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어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생각 같아서는 정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라도 뚝 떼어 등 붙일 만한 집을 사주고도 싶지만 우리 부부 노후 생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조릴 따름이다. 공공하기는 딸년내도 마찬가지다. 사위 역시 은행에 다니다가 IMF 벼락을 맞아 은행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나서 퇴직금마저 홀랑 까먹고 한동안 빌빌거리다가 얼마 전에야 자동차 외판원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세 자식들 중에서 생활이 넉넉한 것은 의사인 첫째네 뿐이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사는 첫째네와 딸네 식구들은 9시가 지났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엄마, 왜 할아버지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는 거야? 철웅의 세 번째 질문이다. 자신의 물음에 대해 제 누이도 할애비인 나도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반응이 없자 시큰둥한 표정이 되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철웅이 녀석은 할아버지 집에 가족 사진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된 모양이다. 나는 그런 철웅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두 아들네와 딸네 집 거실벽 가장 좋은 위치인 소파 맞은편에 저마다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식들의 가족 사진에는 한결같이 우리 내외는 빠져 있다. 의사인 큰 아들네의 가족 사진은 아들 내외와 대학생인 장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막내 아들네는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인 아들, 딸네 집에는 고등학생인 큰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각기 그들만의 작은 울타리를 치듯 둥지 속에서 오붓한 가족 사진의 공간 안에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 있었다. 나는 자식들 집에 갈 때마다 저들의 가족 사진에 부모인 우리 내외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가 없어도 사진 속의 그들은 단란하고 무척 행복해 보였다. 어쩌면 우리 부부가 빠진 것이 더 잘 어울려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행복의 틈새를 비집고 우리 내외가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 보였다. 결혼한 자식들은 사진 속에서 저들마다 섬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배신감과 함께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내 핏줄을 받은 자식과 손자들이 낯설어 보이기까지 했다. 내가 걱정했던 것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쩔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회갑이 넘고 신한 고난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찮은 일에도 노여움을 잘 타는 아내인지라 자식들의 가족 사진에 우리 부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과 배신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 아리를 하게 될 것이 뻔했다. 이 때문에 나는 아내가 자식들 집에 가는 것을 한사코 말리기까지 했다. 어쩌면 아내는 자식들 집에 가서도 그들의 가족 사진을 그냥 아무 뜻 없이 건성으로 보아 넘겼기를 바랐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와 뒷문 문지방 위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신문 크기의 꽤 큰 액자 속에는 자식들의 돌 사진이며 졸업사진,
결혼 사진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액자 속에 빛바랜 사진들은 하나하나 행복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잊혀진 행복을 다시 음미해 보기라도 하려는 듯 오랫동안 액자 속을 올려다 보았다. 떠나온 지 오래된 고향 마을이 떠올랐다. 액자 속의 사진 배치는 마치 산자락 밑에 대나무 밭을 등진 작고 초라한 집들이 오순도순 처마를 맞대고 호젓이 엎드린 고향 마을과 비슷했다. 보잘것없는 내 삶의 흔적들이 액자 속에 무덤처럼 진열되어 있는 듯했다. 액자 중앙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흑백 가족 사진도 끼어 있었다. 사군자 그림 병풍을 배경으로 찍은 그 사진은 우리 부부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의자에 앉았고 그 뒤로 세 아들과 딸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아들 중에서 키가 훌쩍 큰 교복 차림의 둘째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이었다. 어머니 고희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거뭇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농사꾼의 아내였던 어머니는 32에 아버지를 잃고 평생 나 하나만을 의지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다. 내가 20리나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새벽밥을 지어 먹여 나를 학교까지 업어다 주고 나서야 품팔이 일을 나갔다. 그 때문에 나는 아무도 등교하지 않은 교실을 지키며 오랫동안 혼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 2학년 때부터는 동구박 느티나무 밑에 나와서 내가 바람 모퉁이로 아스라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서 있곤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동구박 느티나무 밑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 시절 어머니가 동구밖에 서서 바람 모퉁이로 바라보던 간절한 심정으로 둘째를 기다리며 살아왔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뚝배기에 흰 쌀밥을 가득 담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허겁지겁 두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쌀밥은 구경도 못하던 때였다. 기껏 밀개떡이 아니면 보리죽, 무릇 공것, 송기죽으로 연명을 했다. 어머니가 나 몰래 흰 쌀밥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 것을 본 나는 성난 송아지처럼 달려들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해 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뚝배기를 허구리 뒤로 감추었고 나는 그것을 힘껏 낚아챘다. 그때 뚝배기에서 백설 같은 꽃잎이 후루루 날렸다. 그것은 쌀밥이 아니라 흰 조팝꽃이었다. 니는 몰래 애미 혼자 쌀밥 묻고 있는 줄 알았자? 꽃잎이 쌀밥 맹키로 맛있다야. 니놈도 묻고 잡으면 애미가 산에 가서 조팝꽃 훑어다 주랴. 어머니는 조팝꽃을 마루에 흘리고 나서 뚝배기에 보리죽을 담아내왔다. 허겁지겁 보리죽을 떠먹다 말고 나는 목이 막혀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들이켰다.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애써 참았다. 목에 지푸라기를 목걸이처럼 감은 어머니의 눈도 크렁하게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목에 지푸라기를 감고 있었다. 목에 지푸라기를 감고 있으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면서 내 목에도 그것을 감으려는 것을 한사코 싫다고 했다. 목에 지푸라기를 감고 학교에 오는 친구도 몇 명 있었는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거지 같다며 놀려대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조팝꽃을 쌀밥이라고 하면서 먹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다.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면 뚝배기에 조팝꽃을 가득 담아 손으로 집어먹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아냈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그 조팝꽃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흰 쌀밥을 먹을 때마다 꾀꼬리가 이곳저곳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며 낭자하게 울어대는 모내기철, 산비탈 밭둑에 멍울멍울 피어나는 조팝꽃을 떠올리곤 한다. 그 무렵이면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 생각에 문득문득 목울 때가 후끈거려왔다. 쌀밥이 흰 조팝 꽃잎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얼굴로 피어나곤 하였다. 조팝꽃이 찢어지게 필 무렵이 내 생일이다. 그러나 나는 한동안 생일 잔치는커녕 쌀밥도 미역국도 먹지 못했다. 어머니는 생일날 잘 먹으면 키가 크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어머니 칠순 기념 사진을 찍은 다음 해인 80년 5월 23일 둘째는 자취를 감추었다. 조팝꽃 그림 때문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 둘째한테 하굣길에 화방에 액자를 맡긴 조팝꽃 그림을 찾아오라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날 아침부터 거리가 소란스러웠고 정오가 되면서부터 총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되도록 둘째가 돌아오지 않아서 화방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림이 그대로 있었다. 아내는 둘째가 필시 그림을 찾으러 도심에 있는 화방에 가다가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나를 원망했다. 그날 이후 둘째는 소식이 끊겼다. 도청에서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시민군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더라는 소문도 들었다. 그해 겨울에 어머니는 소식이 없는 손자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 나는 촉촉한 눈빛으로 빛바랜 가족 사진을 쓰다듬어 보았다. 사진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슬픔에 시달려 엷은 갈색으로 발에 있었다.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의 시간은 아직도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 질긴 시간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둘째가 사라진 후 나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 가족 사진에서 둘째가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둘째가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랐다. 나는 새 가족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둘째가 형제들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확대시켜서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 했다. 그러나 두 아들과 딸이 한사코 반대했다. 자식들 말로는 컬러가 아닌 흑백 사진을 크게 확대하면 죽은 사람들처럼 보기 싫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우리 부부가 슬픈 과거 속에 묻혀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식들은 새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복사를 해서 두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일렀다. 물론 자식들은 복사한 가족 사진에 대해 관심도 애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2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형제를 오래전에 망각해버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장롱 위에서 앨범을 꺼내서 아랫목에 앉아 복사한 흑백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밖이 소란하다. 딸네 가족이 도착한 것 같다. 안방 문이 열리고 사위와 딸, 초등학생인 둘째 외손자가 들어선다. 중학교에 들어간 큰 외손자 놈은 오지 않은 모양이다. 외손자 녀석은 꾸벅 인사만 하고 나가고 딸과 사위가 나를 마주보고 미적미적 방문 쪽에 앉았다. 또 그 사진이어요? 딸이 앉은 걸음으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앨범을 들여다보더니 맞득자는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좀 전에 저룽이 녀석이 왜 할아버지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내 생각에도 그 대답은 옹색했다. 철없는 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이들한테 꼭 둘째 오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할애비 집에도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란다. 여전히 내 대답은 공색하기만 했다. 나는 괜히 마음이 헛헛해지면서 서글퍼졌고 나를 다그치는 딸에 대해서 울화가 치밀었다. 아이들한테 둘째에 대해서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싶었다. 애들이 이 사진에서 둘째 오빠를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글쎄다. 딸이 따져 묻자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요즘 나는 자식들 앞에서 도무지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년 퇴직을 한 후로 내 삶이 갑자기 무기력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는 것도 자신이 없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다. 애들은 오래된 이 사진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좋아하는 스타 사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모습이 들어있지도 않는데 관심을 갖겠어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추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지금 추억을 만들면서 자란다고요. 추억보다는 꿈이 필요하지요. 추억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나 소중한 거죠. 딸년의 말에 나는 주눅이 들어 할 말을 잃었다. 딸년은 내게 무슨 말인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나 제 남편이 부녀간의 냉랭해진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서둘러 팔을 잡아 끌고 나갔다. 나는 딸년이 나간 후로도 오랫동안 낡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다.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젊었을 때 쌀밥이 먹고 싶어서 조팝꽃을 훑어다 뚝배기에 담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은 둘째는 다음해 봄에 조팝꽃 한 묶음을 꺾어다 할머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상을 타기도 했다. 둘째는 내 아이들 중에서 할머니를 가장 좋아했다. 어머니도 둘째를 찐덕지게 사랑했다. 오메 오지게도 시원한 거 애기 배겄다잉. 사진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어머니의 삶이 응축되어 있다.
어머니는 찐득거리는 한도 위에 시원한 바람이 살랑 불거나 선풍기 바람을 쏘일 때면 어김없이 버릇처럼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곤 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시원한 것하고 아기를 베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고향에 살던 시절 한여름 콩밭 김 매던 때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삼복 더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남의 콩밭에서 김을 매야만 했다. 어머니의 삶에서 콩밭 사이로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 주었을 때 그 짧은 행복감보다 더 큰 즐거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는 끝내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둘째 손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아는 채 세상을 떴다. 엄마도 참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상을 받아야죠. 음식 장만을 대충 끝낸 딸이 헐렁한 몸빼에 낡은 주색 스웨터를 걸친 아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나는 옛날 사진을 안준뱅이 책상 서랍에 넣고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는 생일 잔치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듯 여전히 찐부럭한 얼굴이다. 딸은 어머니가 입을 만한 옷을 찾느라 장롱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치마 저고리 색깔을 맞추느라 하나하나 꺼내 둘쳐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자 사뭇 팽개쳤다. 어느새 방바닥에 여러 벌의 한복을 늘어놓았다. 모두 새 옷들이구만. 왜 안 입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았어요. 오랫동안 처박아 놓아서 유행이 지나고 빛깔도 바래서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딸녀는 입을 만한 옷을 찾지 못하자 신경질을 부렸다. 이 옷 회갑 때 큰올케가 해준 거죠. 이게 제일 낫네. 딸녀는 화사한 연두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내는 딸년이 골라준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체격이 아담한 아내는 역시 한복이 잘 어울려 보였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으며 조팝꽃처럼 얄캉하고 아담하다고 했었다. 연두색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은 아내의 모습은 나이답지 않게 옛날 그대로 작은 금불초 꽃처럼 화사하고 단아해 보였다. 잔치상을 차릴 무렵에야 큰아들이 막내 손녀를 데리고 어슬어슬 도착했다. 예상했던 대로 큰며느리와 장손이 오지 않았다. 나는 큰며느리보다는 장손 철식이가 오지 않은 것이 섭섭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늦게 도착한 큰아들은 제 처가 오지 못한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큰아들이 늦은 이유는 그들 부부가 같이 가자거니 못 가겠다거니 한참 실랑이를 벌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친정아버지가 변호사인 큰며느리는 시가 행사에는 언제나 늦장을 피우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불참하게 일쑤였다. 지난 추석 때와 시 할머니의 제사에도 오지 않았었다. 그럴 줄 알았어. 큰올케가 오지 않은 것을 안 딸년이 제 오빠를 불만스럽게 흘겨보며 연신 입을 삐죽거렸다. 큰며느리와 딸녀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딸녀는 올케한테 큰며느리가 되어갔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바른 소리를 곧잘 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내는 큰며느리의 불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내의 내심을 잘 알고 있다. 이날 잔치에는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15명의 가족 중에서 5명이 불참했다. 큰 며느리와 장손 철식이, 둘째 손녀, 막내 아들, 외손녀 등 5사람이 빠진 것이다. 나와 아내 사이에서 이렇듯 많은 자손이 생겨났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하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늘 옆구리에 황소 바람이 들락거릴 만큼 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즘 아내가 신장이 나빠져 자주 자리에 눕게 되면서부터 허전함이 더 커지는 듯 싶다.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10명의 가족이 잔치상에 둘러앉았다. 케이크에 꽂힌 빨강, 초록, 노랑의 생일 파티용 촛불에 불을 켜자 아내는 세차게 입김을 불어 껐고 가족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손자들이 일어서서 합창으로 생일 축가를 부르자 모두 다시 손뼉을 쳤으며 저마다 준비해온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다. 짧은 순간이나마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우리 부부만 있을 때 아내 얼굴은 슬픈 대리석 조각처럼 굳어져 있기 마련이었다.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보기란 아내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만큼이나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생일 잔치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배를 채우기에 정신이 팔린 듯 오늘의 주인공인 아내의 표정 따윈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큰오빠, 가족 사진 큼직하게 찍어서 이 집 거실 벽에 걸어 줍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외로움을 덜 탈지도 모르지 않아요? 잔치상 귀퉁이에 구겨 앉아서 숟가락질을 하던 딸년이 내 눈치를 살피면서 입을 열었다. 가족 사진? 제 처와 함께 오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무거운지 시종 코를 박은 채 버릇처럼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던 큰아들이 건성으로 반문했다. 아까 철웅이가 왜 할아버지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느냐고 묻더랍니다. 이 집에 가족 사진이 없는 게 아이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 거겠지요. 그래요. 언제 날 받아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족 사진 한번 찍어요. 잠자코 있던 철웅이 애미가 즉각 딸년의 말을 받았다. 아버지, 가족 사진 찍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가족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무겁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코를 박은 채 다소 못마땅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큰아이 말 맞다나 그동안 나는 가족 사진 찍는 것을 한사코 싫어했다. 하기야 언젠가 아래층에 사는 박 교장의 생일날 초청을 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그의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우리도 하나 찍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아들이 5에 딸이 2이나 되는 박 교장의 가족 사진은 마치 우리 마을 최고라는 텔레비전 프로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마을로 오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흔들어 대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얼추 헤아려도 30명이 넘어 보였다. 그때 박 교장은 은근히 자손이 많음을 자랑했다. 나는 그가 부럽기도 했다.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단둘뿐이었던 나는 늘 외로웠다. 더욱이 쉬는 날도 없이 품팔이를 하던 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푸념처럼 토해내며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곤 하였다. 내가 먹을 저녁밥을 얻어오기 위해
설거지까지 끝내주고 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혼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밤이 악몽처럼 싫었다. 앞집 두식이네처럼 식구가 많은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누나, 형님, 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먹 감나무를 할아버지, 두엄자리 옆 접시 감나무를 할머니, 우물가의 살구나무를 누나, 뒷곁 석류나무를 형이라고 불렀고 동생을 만들기 위해 뒷산에서 아그 배나무를 한 그루 캐다가 살구나무 옆에 심어 놓았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나무들을 향해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형, 동생하고 불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이 많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박 교장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만하면 내 자손 많지 하며 궁색하게 웃을 때도 눈초리에 쓸쓸한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박 교장은 변두리에서 그의 아내와 단둘이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살았다. 그는 아내가 죽자 어쩔 수 없이 큰 아들네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온 후 박 교장은 그림 그리는 것도 포기하고 늘 죽은 아내 생각으로 맥을 놓고 있었다. 그런 박 교장을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내 아내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이 없으니까 얼마나 집이 허전해요. 아버지, 어머니 핏줄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후손들 사진을 찍어서 거실에 딱 걸어놓고 바라보시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외로움도 덜 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딸년과 셋째 며느리의 재촉에 이어 철웅이와 다른 손자들까지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졸라댔다. 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나로서는 결코 가볍게 승낙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 가족 사진에는 세상을 뜬 어머니와 둘째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발 배기 싫은 저놈의 조팝꽃 그림 떼어내 불고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을 붙였으면 좋겠다. 아내는 나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나는 아내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벽에서 조팝꽃 그림을 떼어내자고 투정을 부렸다. 어쩌면 아내는 벽에 조팝꽃 그림을 걸어놓은 나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를 그 그림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0년 동안을 홀맺힌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다음 주 일요일에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갑자기 아래층 박 교장이 세상을 떴다. 나는 그의 부음을 전해 듣는 순간 현기증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 한동안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온종일 죽은 박 교장을 흉내내듯 사지를 뻗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의 장지까지 따라가서 흙으로 돌아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몇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된 것이다. 여보, 내일이 아이들 오기로 한 날인데
기운을 차려야지요. 장지에 갔다 와서도 맥을 놓고 누워만 있는 나에게 머리맡에 앉은 아내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한껏 부드러워진 목소리에 부스스 일어났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처음 약속했던 다음 주 일요일에도, 다시 연기한 그 다음 일요일에도 가족들은 다 모이지 않았었다. 첫 번째 약속한 날에는 큰아들 부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부부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연기되었고, 두 번째 약속한 주에는 사위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는 바람에 딸내 부부와 장손인 철식이가 불참했다. 무엇보다 장손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다시 약속한 날이 바로 내일이다. 오늘 아침 딸녀는 전화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사위가 서둘러 퇴원까지 했다고 알려왔다. 딸년의 전화로는 오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약속 시간에 모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죽은 박 교장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앨범을 정리했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다정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석 달 전 정년 퇴직하던 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오는 길에 문방구점에 들러 가죽 표지의 고급 앨범 3권을 샀다. 2권짜리 낡은 앨범과 그동안 사과 상자 속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들 중에서 꼭 남겨야 할 것들만 추려서 새 앨범에 정리할 생각이었다. 나보다 호적이 1년 빠른 박 교장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나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앨범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실없이 웃어 넘기곤 했었는데, 정말 나도 그의 말대로 따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자식들이 들여다보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주소. 나는 새 앨범에 끼워 넣을 사진을 아내가 골라주도록 부탁했다. 내 말에 아내는 잠옷 흐뭇해하는 눈치였다. 아내는 오래된 앨범과 사과 상자 안에 처박아둔 사진들 중에서 반 이상을 버렸다. 아내는 우리 가족이 들어있는 사진만을 골라 놓았다. 나는 아내가 버린 사진들을 눈여겨 뒤적여 보았다. 그 사진들 중에는 내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들과 같이 찍은 것이 많았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함께 내일을 꿈꾸며 살아왔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회색빛 추억들이 켜켜이 배어 있었다. 그것들은 내 삶의 아름다운 축척물이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사진들을 남기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가 버린 사진들을 들춰보며 결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나는 아내가 버린 사진들 속에서 박 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어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미안해서 그래. 사진 속의 제자들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버릴 건 버려야 해요. 이제는 잊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야 떠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아내의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을 접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가 가족 사진을 찍자는 자식들의 요청에 선뜻 동의해 주었던 속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렸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어야 떠날 때 마음이 편하다는 아내의 말에 명치 끝이 싸하게 아려왔다. 나는 아내가 버리기 위해 골라놓은 사진들을 낡은 서류 봉투에 터지도록 마구 쑤셔 넣었다. 엷은 갈색의 소중한 추억들이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버릴 사진들이 세 봉투나 되었다. 나는 봉투 속의 사진들을 아파트 쓰레기통 속에 쳐넣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불에 태울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내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렇게나 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새 앨범에 정리할 사진들을 10년 단위의 연대별로 방바닥에 쭉 늘어 놓았다. 마치 우리 가족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았다. 가장 어린 나이의 내 사진은 초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이었다. 손바닥만한 사진 속에 100여 명의 콩알 같은 얼굴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키가 작은 나는 맨 앞줄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다. 중학교 때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고 사범 학교 때 것들이 비교적 많았다. 아내와 결혼 후에는 아이들의 돌 사진이며 생일 사진, 졸업식 때 함께 찍은 것도 많았다. 성장했을 때 자식들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다. 아마 결혼한 후에 저마다 가져간 모양이었다. 뜻밖에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되지 않았다. 둘째 행방이 묘연해진 후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그만큼 소원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점이 아내한테 미안했다. 나는 새 앨범의 첫 장에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끼워 넣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 사진은 도민증에서 떼어낸 것을 명함판 크기로 확대시킨 것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아버지의 모습은 29살의 한창 나이였지만 시든 밭꽃처럼 병색이 짙어 보였다. 아버지의 흐릿한 흑백 사진 옆에 칠순 잔치 때 독사진으로 찍은 어머니의 컬러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모자간처럼 보였다. 어울리지 않았다. 문득 세상을 뜨기 며칠 전 어머니가 푸념처럼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 와, 저승에 계시는 너그 아버지는 젊은디 애미는 쭈그렁이가 되어갖고 찾아가면 몰라볼까 겁난다. 29 너그 아버지 하고 71살 어미 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나서 어쩌끄나. 죽음을 앞둔 어머니는 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결혼 사진도 없지요? 쌀밥이 먹고 싶어 조밥꽃을 따먹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결혼 사진 찍을 형편이 되었겠어? 나는 아내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하며 칠순 때 찍은 어머니 사진을 떼어내고 대신 도민증 사진을 붙였다. 그때야 아버지 어머니가 잘 어울렸다. 잘했어요. 참 보기 좋구만. 자리를 뜨지 않고 옆에 앉아서 지켜보던 아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시부모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내는 오래된 앨범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들어있지 않은 사진들을 없애기 위해 모두 낡은 봉투 속에 쑤셔 넣었다. 아내한테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찍은 사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싶었다. 그동안 가정밖에 몰랐던 아내의 삶 속에 가족 아닌 사람은 끼어들 만한 한치의 공간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한테는 버려야 할 사진도 없었다. 버려야 할 사진조차 없는 아내의 건조하고 단조로운 삶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내게는 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오전 내내 앨범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골라낸 사진으로 새 앨범 2권을 겨우 채웠다. 새 앨범 2권의 무게는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잘라내 없애버린 것처럼 너무 가벼웠다. 그날 오후 늦음하게 나는 아내와 함께 사진들을 태워버리기 위해 3개의 낡은 봉투를 보자기에 싸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마치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헌 옷가지들을 태우러 갔을 때처럼 기분이 음울해졌다. 우리는 시내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등산로가 시작되는 산자락 및 밭둑으로 올라갔다. 초록의 잎이 파들거리는 상수리 나무 가지의 이파리 위에 나비처럼 내려앉은 4월의 햇살은 날개를 치며 반짝거렸고 건조한 바람도 넉넉하게 불어와 얼굴과 목덜미를 간지렸다. 아내가 밭둑에서 파릇하게 돋아나는 쑥부쟁이며 질경이를 발견하더니 탄성을 지르며 쪼그리고 앉았다. 나는 밭둑에 앉아 봉투에서 와르르 사진을 쏟은 다음 그중 한 장을 꺼내 들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 옆에 바짝 붙어선 안경잡이 반장의 이름을 기억해 보려고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불을 댕기면서 사진 속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한 명의 이름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빌었다. 그래야만 내가 편하게 그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버르르 불길이 붙으면서 사진 속의 얼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나는 계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들고 태웠다. 불붙은 사진에서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노리끼리한 냄새가 핏줄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갑자기 심한 조갈증을 느꼈다. 목이 타면서 기침이 쏟아졌다. 가까스로 기침을 멈춘 나는 가래침을 우려내 논바닥에 뱉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불붙은 사진 속에서 왁자하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해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떠올랐다. 김도식, 박철순, 오명식, 김금순, 이명자, 민병군, 장우식, 나철균, 고명순, 이명숙. 나는 출석을 부르듯 큰 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아이들의 이름이 햇살이 가득한 허공으로 사라졌다. 바람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자 나는 땅 위에 사진 무더기에 불을 붙였다. 불길과 함께
회색빛 연기가 훅 내 얼굴을 덮쳤다. 그 사이 아내는 산자락 쪽 밭둑에서 나무를 뜯다가 얼핏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독한 연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났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아내를 향해 태연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산자락 상수리 나무 숲속에서 푸드득 산 꿩이 날자 아내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다소 놀란 얼굴로 숲 쪽을 보았다. 아내의 옅은 감색 재킷 어깨 너머 밭 둔덕에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납작하게 땅에 붙어서 아주 낮게 날고 있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가족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다. 나는 여느 날과 같이 희부막에 동이 트기가 바쁘게 일어나 아침 산책을 위해 일주일 동안 모아둔 신문과 백화점 광고지 뭉치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박 교장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그가 먼저 일어나 초인종을 눌러 주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박 교장네 아파트까지 한층 걸어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면서 박 교장이 쓸쓸한 미소를 흘리며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파트 문 대신 엘리베이터가 스르륵 열렸다. 허전한 게 마음이 너무 시려서 혼자 산책을 나가기가 싫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도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종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푸른 잎으로 뒤덮인 동백나무가 서 있는 공터 쪽으로 걸어갔다. 신문 뭉치를 버리려던 나는 노란 플라스틱 쓰레기 바구니에서 소가죽으로 된 고급 앨범 2권을 발견하고 놀랐다. 처음에 나는 어제 아내와 함께 정리했던 새 앨범으로 착각했다. 나는 버려진 앨범을 집어서 펼쳐보았다. 박 교장이 목에 큰 화환을 걸고 활짝 웃고 있었다. 10수년 전 그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첫 부임을 했을 때 동창들이 찾아가서 걸어준 화환이었다. 앨범 속에는 박 교장과 그의 부인도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다. 턱 끝을 쳐들고 참담한 눈길로 12층 박 교장의 아파트를 쳐다보았다. 나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2권의 앨범을 오른팔에 끼고 경비실로 가서 누가 이 앨범을 버리더냐고 화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1203호 교장 선생님 앨범이 맞구만요. 사진조차도 보기 싫었던 모양이지라. 앨범을 버릴 사람은 뻔하지 않나요? 차마 그 집 아들이야 제 아버지 사진을 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젊어서 국회의원 차를 몰았다는 60대 초반의 깡마르고 왜소한 체격의 경비원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말투로 보아 박 교장의 며느리가 버렸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경비실에 앨범을 맡기며 건설회사 간부라는 박 교장 아들이 퇴근할 때 건네주고 잘 보관하라는 내 말을 꼭 전하라고 일렀다. 누구에겐가 배신당한 기분이 된 나는 산책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그 길로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12 숫자를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추는 순간 다시 13자를 눌렀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문을 열어주는 아내가 산책하지 않고 왜 벌써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외출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곧 애들이 올 텐데 외출은 무슨 외출이어요? 빨리 옷이나 입어요. 나는 아내한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다그치고 나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영문도 모른 채 멀뚱해 있는 아내를 떠밀다시피 하여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아 탔다. 따지기를 싫어하는 아내는 택시 안에서 행선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순천행 차표 2장을 사서 아내한테 보이고 대합실에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애들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순천에는 뭐 타러 가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여행이나 갑시다. 당신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그랬지. 애들은요?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필요 없어. 뭐가요? 지금까지 저그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빠져도 괜찮어. 아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길게 늘여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나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들고 지나가는 대학생 차림의 아가씨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큰 소리로 부탁했다. 나는 아가씨에게 카메라를 건네주고 나서 오른팔에 힘을 주어 젊은 연인들처럼 다정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활짝 폈다. 부끄럼 많은 아내는 몸을 비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몸피가 가늘고 콧마루가 도톰한 마늘코 아가씨가 카메라를 눈에 대고 하나, 둘, 셋을 세더니 스르륵 필름 감기는 소리가 났다. 촌스럽게 대합실에서 웬 사진을 다 찍어요. 우리 두 사람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야. 남은 한 권의 앨범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채우고 싶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팔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그만 집으로 갑시다.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애착을 버리자고 말한 건 누군데 그래?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내를 떼밀다시피 하여 순천행 버스에 올랐다. 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둘만의 여행을 위해서 모든 아쉬움을 접기로 했다. 나는 고향에 도착하면 먼저 조팝꽃 무더기에 얼굴을 묻고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자 조팝꽃을 뚝배기에 수북이 담아 손으로 집어먹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지금이 한창 조팝꽃 피는 계절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조팝꽃이 먹고 싶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오랜만에 잡아본 아내의 손은 생각보다 매듭이 굳고 거칠었다. 얼마 만에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아본 것인지 기억이 뚜렷하지가 않았다. 아내의 손은 따뜻했다.